영국이 28년간 독점해온 30조 원짜리 사우디 레이더가 단 사흘 만에 뒤집혔습니다. 57도 사막에서 영국 레이더는 1시간 만에 멈췄고 미국 패트리엇은 모래를 먹고 쓰러졌습니다. 실전 공습에서 미국이 놓친 12발을 한국이 전부 막아냈고 사우디 왕세자는 영국을 버리고 한국을 택했습니다. 28년간 사우디에서 영국 무기를 팔아온 장군이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중동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우디가 30조 원짜리 방공망을 통째로 갈아엎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28년간 사우디의 하늘을 지켜온 영국과 미국의 방패가 하루아침에 쓸모없어질 수 있다는 뜻이었죠. 영국 BAE 시스템즈와 미국 레이시온이 독점해온 중동 방공 시장의 판도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사우디 왕세자가 직접 지목한 비교평가 대상국 5곳 중 한 곳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영국, 미국, 러시아, 프랑스 사이에 한국이 끼어 있었어요. 세계 방산업계의 거인들 틈에 아시아의 신흥 무기 수출국이 당당히 이름을 올린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순간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거든요. 분노가 아니었어요. 웃음이 터질 것 같아서 참느라 떨린 겁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저는 리처드 해밀턴, 영국 왕립해군 소장 출신입니다. BAE 시스템즈 중동 수석 고문을 거쳐 사우디 왕실 군사 고문으로 28년을 보냈어요. 아버지도 해군 제독이었고 할아버지도 해군이었습니다. 3대째 영국 해군 가문이죠. 해밀턴이라는 성이 영국 군사 역사에서 어떤 무게를 갖는지는 설명이 필요 없을 겁니다. 저는 그 무게를 어깨에 짊어지고 28년간 사우디의 모래밭 위에서 살아왔어요. 그날은 리야드 왕궁의 지하 작전실로 호출을 받은 날이었습니다. 사우디에서 28년을 보냈지만 왕궁 지하까지 내려간 건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엘리베이터가 지하 4층에서 멈추자 차가운 공기가 밀려들었습니다. 사막 위 섭씨 50도의 열기와는 다른 세계였죠. 대리석 복도를 따라 걸었어요. 군화 소리가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복도 끝에 이중 강철문이 있었고 왕실 근위대 2명이 자동 소총을 가슴에 대각선으로 걸치고 서 있었어요. 문이 열리자 거대한 원형 테이블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테이블 중앙에 사우디 왕가의 문장이 금색으로 새겨져 있었어요. 벽면을 따라 12개의 대형 스크린이 켜져 있었고 각 스크린에 사우디 전역의 방공 기지 현황이 실시간으로 떠 있었습니다. 방 안에 이미 14명이 앉아 있었어요. 사우디 군부의 핵심 인사들이었죠. 별 3개에서 4개까지 장성 7명, 국방부 고위 관료 4명, 왕실 안보실 인사 3명. 공기가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테이블 상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눈에 박혔어요. 사우디 왕세자였습니다. 38의 젊은 지도자. 서방 언론이 개혁가라고 부르기도 하고 독재자라고 부르기도 하는 인물이었죠. 하지만 이 방 안에서 그는 사우디의 하늘을 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세자의 검은 눈이 저를 정면으로 잡았어요. 그 눈에 감정이라는 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막의 밤처럼 차갑고 깊었어요. 해밀턴 장군. 왕세자의 목소리가 작전실에 울렸습니다. 아랍어가 아니라 영어였어요. 저를 위한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으라는 의미였죠. 28년간 당신이 설계한 방공망의 성적표를 가져왔습니다. 왕세자가 손짓을 하자 벽면 스크린 전체가 한꺼번에 바뀌었어요. 붉은색 숫자들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지난 5년간 사우디 방공망이 놓친 미사일과 드론의 목록이었어요. 숫자를 세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147발. 5년 동안 147발이 사우디 방공망을 뚫었어요. 그중 23발은 민간 시설에 떨어졌고 11명의 사우디 시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붉은 글씨로 벽면 가득 띄워놓으니 무게가 달랐습니다. 목이 졸리는 기분이었어요. 왕세자가 테이블 위에 서류 한 뭉치를 내려놓았습니다. 30조 원을 들여서 방공망을 전면 교체합니다. 왕세자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당신이 5개국 비교 평가를 총괄하시오. 영국, 미국, 러시아, 프랑스. 왕세자가 한 박자 쉬었어요. 그리고 한국. 한국이라는 단어가 나온 순간 작전실 공기가 미묘하게 출렁였습니다. 장성 하나가 헛기침을 했어요.
국방부 관료 둘이 눈을 마주쳤죠. 저도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요? 삼성텔레비전이랑 현대자동차나 만드는 나라 아닙니까? 방공 시스템을 한국한테 맡기겠다고요? 당연히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차올랐습니다. 한국은 들러리야. 내가 판을 짜면 영국이 따는 거다. 28년간 이 판에서 진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왕세자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던졌습니다. 해밀턴 장군, 한 가지만 명심하시오. 이번에도 종이 위에 숫자로 결판 내면 그날이 당신의 마지막 날입니다. 사막 위에서 증명하시오. 작전실을 나오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양복 안주머니의 명함 케이스를 만졌습니다. 금색 글씨로 새겨진 BAE 시스템즈 로고가 손끝에 잡혔어요. 28년간 이 로고가 저희 방패였습니다. 아니, 저희 왕관이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사막의 열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섭씨 49도의 리야드 오후였어요. 하지만 등줄기의 식은땀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왕세자의 마지막 말이 귓전에서 맴돌았거든요. 그날이 당신의 마지막 날입니다. 왕궁을 나온 지 3시간 뒤였습니다. 리야드 리츠칼튼 호텔 72층 로열 스위트룸. 창밖으로 리야드의 야경이 보석처럼 박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야경을 즐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스위트룸 안에 3사람이 앉아 있었거든요. 저와 제러미 콜린스, 그리고 화면 속 마거릿 도우. 콜린스는 레이시온 중동 총괄 부사장이었어요. 텍사스 출신의 거구로 악수할 때 상대방 뼈가 부러질 것 같은 힘으로 쥐어짜는 남자였죠. 스테이크 앞에 앉으면 첫 번째 칼질에 접시까지 긁히는 스타일이었어요. 패트리어 시스템의 중동 판매를 15년째 총괄하면서 사우디에서만 12조 원어치를 팔아낸 인물이었습니다. 화면 속 마거릿 로우는 BAE 시스템즈 중동 프로젝트 디렉터였어요. 런던 본사에서 접속한 그 여자의 얼굴이 노트북 화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은색 단발머리에 얇은 금태 안경. 입꼬리가 항상 아래로 처져 있어서 웃는 걸 본 사람이 없다는 소문이 있었죠. BAE 런던 본사에서 저희 직속 상관이나 마찬가지인 여자였습니다. 콜린스가 스테이크를 썰면서 입을 열었어요. 리처드, 왕세자가 한국을 넣었다며? 고기 조각을 입에 넣고 씹으면서 말했습니다. 피가 흐르는 미디엄 레어이즙이 입술 가장자리에 묻어 있었어요. 그거 빼는 건 일도 아니잖아. 평가 기준만 손보면 돼. 저는 와인잔을 돌렸습니다. 프랑스산 보르도의 짙은 붉은 빛이 크리스탈 잔 안에서 맴돌았어요. 기준을 손보는 정도가 아닙니다. 왕세자가 사막 위에서 증명하라고 했어요. 종이 위에 숫자는 안 받는다고 했습니다. 콜린스의 칼질이 멈췄어요. 현장 시험을 한다고? 그 눈에 처음으로 불안이 스쳤습니다. 사막 환경에서 패트리어스의 냉각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다는 건 저도 콜린스도 알고 있었거든요. 걸프전 때 소프트웨어 오류로 사우디 군인 28명이 사망한 사건. 그 이후에도 사막먼지 필터 문제는 보고서에만 올라가고 실제 개선은 되지 않았습니다. 로비 자금은 늘었지만 필터 예산은 매번 삭감됐죠. 화면 속 마거릿이 끼어들었어요. 현장 시험이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이 문제예요. 마거릿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스위트룸에 울렸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천궁이라는 중거리 방공 시스템을 들고 올 겁니다. 작년 동남아 수출 경쟁에서 우리를 이긴 물건이에요. 가격 대비 성능이 무시 못할 수준입니다. 저는 와인을 한 모금 삼켰어요. 혀에 탄닌의 씁쓸함이 번졌습니다. 가격이야 싸겠죠. 한국산이니까. 하지만 사우디가 자국 방공망을 싸구려한테 맡기겠습니까? 콜린스가 스테이크를 밀어내며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구운 고기 냄새와 남자의 향수 냄새가 뒤섞였습니다. 리처드, 워싱턴에서 카드가 하나 있어. 한국이 사우디에 진입하면 주둔 미군 기술 지원을 재검토하겠다는 내부 서한이 준비돼 있거든. 직접적인 철수 협박은 아니지만 의미는 같아. 사우디 입장에서 미군 기술 지원이 끊기면 기존 패트리엇 유지 보수가 마비되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속으로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미국이 안보 카드를 쓰고 영국이 정보 공유를 볼모로 잡으면 한국은 문도 못 열고 쫓겨날 겁니다. 28년간 써먹은 방법이었어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죠. 마거릿이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해밀턴, 평가 기준의 나토 호환성 항목을 필수로 넣으세요. 한국 장비는 나토 표준을 완벽하게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 한 항목이면 기술 점수에서 자동 감점이에요. 물론 사실이 아니었어요.
한국천공은 나토 표준 링크 16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평가 기준을 만드는 건 저니까 해석의 여지를 끼워 넣을 수 있었죠. 콜린스가 와인잔을 들어 올렸어요. 성공을 위하여. 크리스탈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스위트룸에 맑게 울렸습니다. 창밖으로 리야드의 야경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수백만 시민이 잠들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의 하늘을 놓고 세 사람이 밀실에서 와인잔을 부딪히고 있었죠. 마거릿이 화면 너머로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어요. 리처드, 절대로 실수하지 마세요. 한국이 이 판에 발을 들이면 중동 방산 시장 전체가 흔들립니다. 우리가 50년간 쌓아올린 체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화면이 꺼졌습니다. 마거릿의 얼굴이 사라진 자리에 BA 로고가 잠깐 떴다가 스크린이 검게 변했어요. 콜린스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양복을 매만졌습니다. 리처드, 걱정 마. 한국 녀석들이 뭘 들고 오든 사막에서는 안 돼. 에어컨이 잘 나오는 공장에서나 작동하는 기계를 들고 올 테니까. 콜린스의 등이 스위트룸 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혼자 남은 스위트룸에서 빈 와인잔을 내려다봤어요. 잔바닥에 붉은 와인 자국이 동그랗게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 기야드의 불빛이 유리잔에 반사되어 깜빡였어요. 28년간 이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이 도시의 하늘을 영국제 방패로 덮어왔어요. 그 방패가 구멍투성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보고서에 올라간 147발의 관통 기록, 11명의 사망자, 그 숫자들이 매년 반복될 때마다 저는 뭘 했을까요? 필터를 교체하라고 본사에 건의하는 대신 로비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냉각팬을 개선하라고 요구하는 대신 평가, 기준을 유리하게 만드는데 머리를 썼어요. 와인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크리스탈이 대리석에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한 방에 울렸어요. 괜찮아. 28년간 이 판에서 진 적이 없어.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입안에서 와인보다 씁쓸했어요. 사흘 뒤, 비교평가 개시식이 열리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장소는 리야드 외곽의 킹칼리드 군사기지, 내 제3합동회의실이었어요. 콘크리트로 만든 거대한 건물의 에어컨이 최대 출력으로 돌아가고 있었지만 복도까지 올라오는 사막의 열기를 완전히 잡지는 못했습니다. 공기에 모래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중동 특유의 건조하고 달큰한 먼지 향이었죠. 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이미 4개국 대표단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미국 레이시온 팀 8명이 오른쪽 첫 번째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콜린스가 맨 앞에서 두꺼운 팔짱을 끼고 의자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영국 BA 팀 6명이 그 옆에 있었고요. 런던에서 날아온 기술 총괄 브래드쇼가 노트북을 펼치고 있었어요. 러시아 팀 5명은 왼쪽 끝 테이블이었습니다. 러시아 팀의 선두에 빅토르 셰르바코프가 앉아 있었어요. 알마즈안테이 출신, S-400 방공 시스템의 수석 설계자였던 사람이죠. 백발의 두꺼운 검정 뿔테 안경을 쓴 70대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젊었어요. 데이터 시트를 보는 눈이 매같았습니다. 사우디가 러시아를 후보에 넣은 건 의외였어요. 미국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는 선택이었으니까. 하지만 왕세자는 개의치 않는 듯했습니다. 프랑스 탈레스 팀 4명이 러시아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요. 그런데 한 테이블이 비어 있었습니다. 맨 왼쪽 구석. 한국 팀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거였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개시식 시작 7분 전이었어요. 콜린스가 저를 보고 눈짓을 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어요. 도착도 못하는 거 아냐? 그 표정이 뜻하는 바가 명확했죠. 5분 전. 여전히 빈 테이블.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지각하는 것부터가 프로페셔널하지 못하다는 증거였어요. 평가 보고서 첫 장에 이 사실을 기록하면 감점 요소로 충분했습니다. 3분 전.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사우디 경비병이 문을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3사람이 들어왔어요. 앞장선 사람은 짧게 깎은 머리에 다림질이 칼같이 된 군복을 입은 사내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방산수출단 중동파견대장 윤석현 대령. 명찰에 적힌 영문 이름을 읽었어요. 키가 크지도 작지도 않았고 표정이라는 게 얼굴에 없었습니다. 로봇 같았어요. 두 번째 사람은 여자였습니다. 검은색 기업 점퍼에 LIG넥스원 로고가 박혀 있었어요. 정하은이라는 이름이 명찰에 있었습니다. 방공체계 소프트웨어 총괄 수석연구원. 30 중반쯤으로 보였어요. 검은 뿔테 안경에 묶은 머리. 노트북 가방을 어깨에 걸치고 있었는데 가방 무게가 꽤 나가 보였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자리에 앉더니 주변을 한번 둘러보지도 않고 노트북을 펼쳤어요. 세 번째 사람. 이 사람이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키가 작고 다부진 체구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강민수라는 이름의 기장이었습니다. 현장 기술 책임. 작업복 소매가 팔꿈치까지 걷혀 있었는데 팔뚝 전체에 화상 흉터가 빽빽했어요. 손목에서 팔꿈치까지 붉은색과 흰색의 흉터가 뒤섞여 지도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천궁 발사대부터 K9 자주포까지 30년을 쇠가루와 용접 불꽃 사이에서 보낸 흔적이었죠. 강민수가 의자에 앉으면서 손에 들고 있던 알루미늄 공구 케이스를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에 콜린스가 고개를 돌렸어요. 강민수의 팔뚝 흉터를 보는 콜린스의 눈에 순간적으로 뭔가가 스쳤습니다. 당혹. 이 회의실에 앉아있는 서방 대표단 중에 저런 팔을 가진 사람은 한 명도 없었거든요. 엔지니어들은 전부 노트북 앞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는 사람들이었어요. 현장에서 쇠덩이를 맨손으로 다루는 기술자는 한국 팀에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관찰을 금방 지워버렸어요. 흉터가 많다고 기술이 좋은 건 아니니까요. 오히려 안전관리가 부실하다는 증거 아닙니까? 속으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제가 단상에 올라갔어요. 5개국 대표단이 제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평가 총괄관으로서의 권위를 충분히 느끼면서 입을 열었어요. 환영합니다. 사우디 왕국의 차세대 방공 시스템 비교 평가에 참가하신 5개국 대표단 여러분. 평가는 사흘간 내 눔사막 전술 사격장에서 진행됩니다. 총 3차례의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최종 점수가 가장 높은 시스템이 30조 원 규모의 계약을 따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공식 발언이었어요. 이제부터가 제 카드였습니다. 평가 항목의 나토 통합 운용성을 필수 조건으로 포함합니다. 나토 표준과 완벽하게 호환되지 않는 시스템은 기술 점수에서 자동 감점됩니다. 러시아 셰르바코프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S-400은 나토 호환이 안 되니까요.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계산했습니다. 콜린스가 팔짱을 풀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첫 번째 울타리가 세워진 겁니다. 그때 한국 테이블에서 손이 올라왔어요. 윤석현 대령이었습니다. 표정 변화 없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평가관님, 천궁 체계는 나토 표준 링크 16 완벽 지원합니다. 호환성 인증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나토 호환 시험은 이미 작년에 통과했어요. 윤 대령이 서류 봉투를 꺼내서 앞으로 밀었습니다. 봉투 위에 나토 군사위원회 직인이 찍혀 있었어요. 저는 그 직인을 보는 순간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준비가 돼 있었어요. 이쪽이 카드를 내밀기도 전에 이미 막아놓은 겁니다. 콜린스의 표정이 굳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괜찮아. 이건 전초전이야. 사막에서 승부하면 돼. 저는 눈빛으로 그렇게 전했어요. 개시식이 끝난 뒤 복도에서 나세르 알카타니와 마주쳤습니다. 사우디 국방부 방공사업 차관보. 미국 조지타운대 유학파의 25년 군 경력의 실무자였어요. 사우디 국방부에서 실제로 방공 시스템을 운용하는 모든 결정을 만지는 사람이었죠. 왕세자의 명령을 현장에서 실행하는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나세르가 저를 불러 세웠어요. 해밀턴 장군. 나세르의 눈이 어두웠습니다. 걸프전 때 동료를 잃은 사람의 눈이었어요. 그때 패트리엇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미사일이 빗나가면서 옆에 있던 장교가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나세르가 그 장교의 친구였다는 것도요. 공정하게 해주시오. 나세르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 25년의 무게가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28년간 영국과 미국의 방패만 믿어왔소. 그 방패에 구멍이 몇 개인지 당신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소. 저는 당연하죠 라고 대답했어요. 겉으로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나세르의 눈에서 걸프전의 그림자를 본 순간 가슴 어딘가가 콕 찔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느낌을 빠르게 지웠습니다. 감상에 빠질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창밖을 봤어요. 사막의 지평선이 열기에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사흘 뒤면 저 사막 위에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한국의 에어컨 기술자들이 모래바람 한 번에 짐 싸서 돌아갈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28년이었습니다. 28년간 이 사막에서 영국의 깃발을 지켜왔어요. 해밀턴 가문 3대의 군인 정신이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신출내기 따위가 흔들 수 있는 뿌리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사막은 거짓말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사흘 뒤 저는 그 사실을 뼛속까지 깨닫게 됩니다. 네, 눔 사막 전술 사격장. 리야드에서 군용 헬기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이 땅은 사우디 왕국이 무기를 시험하는 최대 규모의 사격장이었습니다. 헬기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섭씨 57도. 숫자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기상 브리핑에서 확인했으니까요. 하지만 숫자와 현실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공기가 폐를 찢어버릴 것처럼 뜨거웠습니다. 코와 입 사이로 건조한 열기가 면도칼처럼 파고들었어요. 사격장 중앙에 5개의 구역이 나란히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200m 간격으로 5개국의 방공 장비가 배치될 자리였죠. 각 구역마다 거대한 레이더 안테나와 발사대를 세울 콘크리트 패드가 깔려 있었어요. 사격장 북쪽 끝에 통제 벙커가 있었습니다. 에어컨이 최대 출력으로 돌아가는 콘크리트 상자. 5개국 대표단과 사우디 평가단이 이 벙커에서 모니터를 통해 시험을 관찰하게 돼 있었어요. 미국 레이시온 팀이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콜린스가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장갑차에서 내렸어요. 선글라스 밑으로 이마에 땀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내리자마자 통제 벙커를 향해 뛰어갔어요. 에어컨 안으로. 레이시온 엔지니어 5명이 장비 세팅을 위해 사격장으로 나갔지만 패트리엇 레이더를 콘크리트 패드 위에 올려놓는 데까지만 하고 전원 벙커로 철수했습니다. 세부 조정은 벙커 안에서 원격으로 하겠다는 거였어요. 장비를 만지는 시간을 최소화하려는 판단이었죠. 똑똑한 선택이었습니다. 이 열기에 오래 나가 있으면 사람이 먼저 고장나니까요. 영국 BAE 팀도 비슷했어요. 브래드쇼가 지휘하는 엔지니어 4명이 해상 감시 레이더를 설치하고 빠르게 벙커로 복귀했습니다. 러시아 팀은 S-400 센서 모듈을 배치하는데 좀 더 시간을 썼지만 셰르바코프가 열사병으로 쓰러지면 시험 전에 끝난다고 팀을 독촉해서 40분 만에 철수했어요. 프랑스 탈레스 팀은 가장 빨랐습니다. 20분 만에 장비를 내려놓고 벙커로 사라졌어요. 한국 팀이 마지막으로 도착했습니다. 군용 트럭 3대가 모래를 뒤집었으며 사격장 입구에 멈췄어요. 트럭 적재함에서 장비 컨테이너가 내려왔습니다. 천국 레이더, 발사대, 지휘 통제 장비. 저는 벙커 앞 모니터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 팀이 벙커로 오지 않았습니다. 윤석현 대령이 트럭에서 내리더니 사격장 한가운데로 걸어갔어요. 정하은 수석이 노트북 가방을 어깨에 걸치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강민수 기장은 공구 케이스를 양손에 하나씩 들고 직사광선 아래를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57도의 태양이 세 사람의 등을 내리찍고 있었습니다. 벙커 안에서 콜린스가 코웃음을 쳤어요. 에어컨도 모르나 봐.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멀리서 봐도 장비 세팅에 들어간 한국팀의 움직임이 다른 나라와 달랐어요. 강민수가 발사대 하부 패널을 직접 열고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정하은이 레이더 기단부에 무릎을 꿇고 앉아 케이블을 하나하나 손으로 연결하고 있었어요. 윤대령까지 장갑을 끼고 안테나, 고정 볼트를 조이고 있었습니다. 대령이 직접 볼트를 조이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영국군이나 미군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장교는 지시하고 병사가 실행하는 게 군대 아닙니까? 한국팀은 2시간 넘게 직사광선 아래에서 작업했습니다. 벙커 모니터에 비친 강민수의 작업복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정하은의 이마에서 땀방울이 노트북 키보드 위로 떨어지는 게 줌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 중 아무도 벙커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물을 마시러 그늘로 간 적도 없었습니다. 콜린스가 또 한마디 했어요. 한국인들은 저렇게 고생하면서 일하는 게 취미인가 봐. 웃음기가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벙커 안서방 엔지니어 몇 명이 킥킥거렸어요. 저도 콧바람을 불었습니다. 열심히 하는 건 인정하지만 열심히 한다고 이기는 건 아니니까요. 한국팀 세팅이 끝난 건 점심시간이 지나서였어요. 강민수가 벙커로 들어왔을 때 작업복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땀이 아니라 2시간 동안의 체액이 전부 빠져나간 것 같았어요. 화상 흉터 가득한 팔뚝이 햇빛에 더 붉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민수는 물 한 잔을 받아 마신 뒤 아무 말 없이 자기 모니터 앞에 앉았어요. 숨도 고르지 않은 채 장비 상태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세르 차관보가 벙커 중앙 통제석에 앉았어요. 마이크를 집어들었습니다. 1차 시험을 시작합니다. 고온 내구성 시험. 섭씨 57도 환경에서 3시간 연속 가동. 레이더 탐지 정확도와 시스템 안정성을 평가합니다. 5개국 장비가 동시에 가동됐어요.
벙커 안대형 스크린 5개에 각국 장비의 실시간 데이터가 떠올랐습니다. 레이더 회전 속도, 냉각 시스템 온도, 전력 소비량, 탐지 범위, 숫자들이 실시간으로 갱신되고 있었어요. 처음 30분은 평온했습니다. 5개 장비가 모두 정상 가동됐어요. 콜린스가 자신만만하게 커피를 홀짝였습니다. 저도 안심했어요. 이 정도 더위에 BAE 레이더가 못 버틸 리 없었습니다. 런던 본사에서 중동 사양으로 특별 설계한 물건이니까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프랑스 탈레스 장비의 통신 모듈 온도가 경고 수준에 진입했어요. 노란색 경고등이 화면에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기술자가 모니터 앞에서 입술을 깨물었어요. 하지만 아직 셧다운은 아니었습니다. 1시간 17분. BAE 레이더 화면에 첫 번째 이상이 떴어요. 냉각 시스템 온도가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75도, 78도, 81도. 숫자가 빠르게 치솟았어요. 저는 모니터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브래드쇼가 키보드를 두드리며 냉각 출력을 최대로 올렸어요. 하지만 수치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84도, 87도. 브래드쇼의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벙커 안은 에어컨이 빵빵하게 돌아가고 있었는데 이 남자의 이마에 땀이 흘렀습니다. 90도를 넘기면 안전장치가 작동해서 자동 셧다운이 걸립니다. 88도, 89도. 셧다운. 1시간 17분 만에 BAE 해상 감시 레이더가 멈췄어요. 스크린에 붉은색으로 시스템 과열 비상 정지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벙커 안이 조용해졌어요. 영국 엔지니어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브래드쇼의 손이 키보드 위에서 멈춘 채 굳어 있었어요. 저는 심장이 콱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관리해야 했어요. 평가 총괄관이니까요. 티를 내면 안 됐습니다. 속으로 이를 갈았어요. 런던 본사에서 중동 사양이라고 자랑하던 물건이 1시간 17분을 못 버텼습니다. 콜린스가 슬쩍 저를 봤어요. 걱정하지 말라는 눈빛이었습니다. 패트리엇은 괜찮다는 뜻이었죠. 실제로 패트리엇 레이더는 정상이었어요. 미국이 사막 환경에서 수십 년간 운용해온 물건이니까 BAE보다는 나았습니다. S-400도 아직 버티고 있었어요. 러시아는 시베리아부터 시리아까지 극한 환경, 경험이 풍부한 나라니까요. 2시간이 지났을 때 프랑스 탈레스가 셧다운 됐어요. 통신 모듈 과열. 프랑스 기술자가 한숨을 내쉬며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2시간 40분. 그때까지 버티던 러시아 S-400의 적외선 센서 온도가 위험 수준에 올라갔어요. 셰르바코프가 안경을 벗고 화면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2시간 47분에 S-400 센서가 보호 모드에 들어가면서 탐지 기능이 5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완전 셧다운은 아니었지만 전투 불능 상태나 마찬가지였어요. 3시간을 채운 장비는 2개였습니다. 미국 패트리엇과 한국 천궁. 패트리엇은 냉각팬이 최대 출력으로 돌아가면서 간신히 버텼어요. 시스템 온도가 경고 수준 바로 아래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상이라고 부르기엔 불안한 수치였어요. 그런데 천궁의 데이터가 이상했습니다. 이상하다는 건 나쁜 의미가 아니었어요. 너무 좋다는 뜻이었습니다. 3시간 연속 가동 후 시스템 온도가 안정 범위 한가운데에 머물러 있었어요. 냉각 효율이 출발 시점과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마치 에어컨이 잘 나오는 실내에서 가동하는 것 같은 수치였어요. 섭씨 57도 사막 한가운데서요. 저는 그 데이터를 3번 확인했습니다. 모니터를 의심했어요. 센서 오류가 아닌가 싶어 원본 로그를 직접 열어봤습니다. 오류가 아니었어요. 천궁의 냉각 시스템 설계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사막용 이중 밀폐 구조의 자체 냉매 순환 방식이었어요. 모래와 열기를 원천 차단하는 설계였습니다. 나세르가 스크린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5개국 장비의 3시간 성적표가 나란히 떠 있었습니다. 영국 BAE 1시간 17분 셧다운. 프랑스 탈레스 2시간 셧다운. 러시아 S-400 2시간 47분 전투 불능. 미국 패트리엇 3시간 가동, 경고 수준 근접. 한국 천궁 3시간 가동, 안정 범위 유지. 나세르의 시선이 천궁 데이터에 멈췄어요. 그리고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그 눈에 뭐가 들어 있었을까요? 실망이었어요. 28년간 당신이 팔아온 방패가 이겁니까? 그 말이 눈빛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시선을 피했어요.
다음 날 새벽 2차 시험은 모래폭풍 환경 가동 시험이었습니다. 기상 위성 데이터로는 오전 10시경 초속 25m 이상의 모래폭풍이 사격장을 통과할 예정이었어요. 자연이 만들어준 시험 환경이었죠. 시험 개시 전에 작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콜린스가 벙커에서 저를 따로 불러냈어요. 복도 구석에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리처드, 모래폭풍 시험에서 패트리언 냉각팬이 문제가 될 수 있어. 모래를 빨아들이는 구조거든. 콜린스의 이마에 주름이 깊게 파여 있었어요. 어제 BA가 먼저 떨어지면서 불안해진 게 표정에 드러났습니다. 시험 연기 사유를 만들 수 없나? 기상 조건이 너무 극단적이라고 평가, 규정에 넣어서.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왕세자가 사막 위에서 증명하라고 했습니다. 기상 핑계로 시험을 미루면 우리 둘 다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콜린스의 입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오전 10시 12분. 모래 폭풍이 왔어요. 벙커 안에서도 벽이 미세하게 진동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외부 카메라 화면이 누렇게 변했어요. 시야가 5m도 안 됐습니다. 초속 28m의 모래벽이 사격장을 덮쳤습니다. 벙커 모니터에서 데이터를 지켜봤어요. 모래 폭풍이 시작된 지 3분 만에 프랑스 탈레스 장비의 신호가 끊어졌습니다. 완전 통신 두절. 어제 과열로 약해진 모듈이 모래에 최종 사인을 받은 거였어요. 프랑스 팀장이 무표정하게 노트북을 접었습니다. 사실상 탈락이었죠. 7분 뒤 제가 두려워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패트리언 냉각팬에서 이상 소리가 모니터의 음향 센서에 잡혔어요. 끼익. 금속이 갈리는 고주파 마찰음이었습니다. 콜린스가 벌떡 일어섰어요. 필터가 모래를 빨아들이기 시작한 거야. 맞았습니다. 패트리어스의 냉각팬 흡기구에 모래가 쏟아져 들어가고 있었어요. 걸프전 때부터 30년째 지적받아온 그 문제가 또 터진 겁니다. 레이시온 엔지니어가 원격으로 냉각팬 출력을 조절하려 했어요. 하지만 이미 모래가 팬 블레이드에 끼어 있었습니다. 강제로 출력을 올리면 블레이드가 부러질 수 있었어요. 12분 만에 패트리엇 레이더 측면에 붉은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에러, 냉각 개통 이상, 시스템 보호 모드 진입. 콜린스가 주먹으로 콘솔을 내리쳤어요. 둥 하는 소리가 벙커에 울렸습니다. 2,800억 원짜리 미국의 자존심이 모래먼지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걸프전에서도, 이라크에서도, 시리아에서도, 그리고 오늘도 같은 문제의 같은 결과였어요. 30년간 보고서에만 올라가고 한 번도 고쳐지지 않은 필터. 그 필터의 교체 비용은 대당 800만 원이었습니다. 레이시온이 매년 로비에 쓰는 돈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러시아 S-400은 모래 폭풍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적외선 센서 표면에 모래가 쌓이면서 탐지 성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셰르바코프가 안경 너머로 화면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센서 위에 쌓인 모래를 제거하려면 사람이 직접 나가서 닦아야 했습니다. 이 폭풍 속에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S-400의 탐지 범위가 정상의 30%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전투 불능이었어요. BA는 어제 이미 탈락한 상태였으니 모래 폭풍 시험에는 참가하지도 않았습니다. 벙커 안에 남아있는 정상 가동 장비는 하나뿐이었어요. 천궁. 한국의 레이더 안테나가 모래 폭풍 한가운데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벙커 모니터에 초록색 수치가 빼곡했어요. 먼지 유입 제로. 냉각 시스템 정상. 탐지 범위 최대. 모든 항목이 초록색이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면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섭씨 57도의 초속 28m 모래 폭풍. 영국은 1시간 17분에 죽었고, 프랑스는 다음 날 아침에 죽었고, 미국은 12분에 죽었고, 러시아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만 살아 있었어요. 콜린스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장비 결함이야, 리처드. 오늘 기상 조건이 비정상적으로 극단적이었어. 정상 환경에서 재시험을 요구하자. 변명이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에 설치되는 방공 시스템이 사막 날씨에 못 버틴다는 게 장비 결함이 아니면 뭡니까?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콜린스 편이었으니까요. 아직은. 그때 벙커 뒤쪽에서 나세르 차관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해밀턴 장군. 나세르가 팔짱을 끼고 벽에 기대서 있었어요. 28년간 이런 변명만 들었습니다. 필터가 문제다. 날씨가 문제다. 통신망이 문제다. 문제는 항상 우리 사우디한테 있고
당신들 무기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죠. 나셀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걸프전 때 내 동료가 죽었소. 패트리엇이 미사일을 놓쳤을 때 옆에 서 있던 친구가 파편에 맞았소. 그때도 당신들은 소프트웨어 문제라고 했어요. 3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같은 변명입니까? 벙커 안이 조용해졌어요. 콜린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방 엔지니어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나세르의 눈에 물기가 비쳤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군인의 자존심이 눈물을 잡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세르가 말한 30년은 제 28년과 겹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 30년 동안 필터를 교체하라는 보고서는 매번 올라갔고 매번 묵살됐습니다. 예사는 로비로 갔어요. 나세르의 친구가 죽는 동안 저는 런던에서 방산만찬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모래 폭풍이 잦아든 건 오후 늦게였어요. 사격장에 다시 햇빛이 돌아왔지만 장비들의 상태는 처참했습니다. 패트리엇 레이더는 냉각팬에 모래가 잔뜩 끼어서 재가동이 불가능했어요. S-400 센서는 모래 코팅을 씌운 것처럼 뿌옇게 변해 있었습니다. BAE와 탈레스는 이미 어제부터 멈춰 있었고요. 내일 3차 시험을 치르려면 최소한 패트리엇과 S-400은 복구해야 했습니다. 레이시온 엔지니어 2명이 벙커에서 나가 패트리엇 수리를 시작했어요. 모래 폭풍은 그쳤지만 기온은 여전히 53도였습니다. 두 사람이 냉각팬 커버를 열고 모래를 제거하는 작업을 했어요. 20분 만에 한 명이 벙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붉어서 열사병 직전이었어요.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고 에어컨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머지 한 명도 10분 뒤 들어왔어요. 냉각팬 블레이드가 3개 부러져 있어서 현장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보고였습니다. 교체 부품을 리아드 창고에서 공수해야 했어요. BAE 레이더는 더 심각했습니다. 냉각 모듈 자체가 과열로 변형돼 있었어요. 브래드쇼가 벙커 안에서 런던 본사에 화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기술 지원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런던에서 부품을 보내려면 최소 이틀이 걸렸습니다. 3차 시험은 내일인데요. 저는 BAE 레이더의 모니터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28년간 자랑스럽게 팔아온 영국의 방패가 사막. 모래에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걸 보고 있으려니 명치가 먹먹했습니다. 브래드쇼가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본사에서 부품 이틀 걸린다고요. 3차 시험 기권해야 합니다. 기권. 그 단어가 가슴에 모처럼 박혔어요. 영국이 기권한다. 28년간 사우디 반공을 책임져 온 영국이 모래바람 한 번에 기권한다. 해밀턴 가문 3대의 자존심이 모래 속에 파묻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벙커 문이 열리면서 뜨거운 바깥 공기가 밀려들었어요. 강민수 기장이 들어왔습니다. 작업복이 새하얗게 모래를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방진 마스크를 턱 밑으로 내리고 있었는데 마스크 자국이 얼굴에 붉게 찍혀 있었습니다. 화상 흉터 가득한 팔에 공구 벨트를 차고 있었어요. 렌치, 스패너, 드라이버가 허리춤에서 찰그랑거렸습니다. 강민수가 벙커 안을 한번 둘러봤어요. 그 시선이 BAE 레이더 모니터의 붉은 에러 화면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브래드쇼에게 다가갔어요. BAE 쪽 냉각 모듈, 저한테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벙커 안이 조용해졌어요. 브래드쇼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강민수를 올려다봤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왜 영국 장비를 보겠다는 거지? 그 눈빛이었어요. 강민수가 한 발 더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바깥에서 보니까 냉각 모듈 배출구 용접 부위가 열 팽창으로 벌어진 것 같습니다. 용접 부위만 다시 잡아주면 모듈 교체 없이 응급 복구가 가능할 수 있어요. 브래드쇼의 입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알았지? 그 표정이었습니다. 강민수가 바깥에서 지나가면서 BAE 레이더를 본 거였어요. 자기 장비도 아닌 남의 나라 장비를 지나가면서 훑어보고 고장 원인을 짐작해낸 겁니다. 브래드쇼가 저를 봤어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영국 장비를 만지게 하는 건 상식 밖의 일이었어요. 기밀 유출 문제도 있었고 자존심 문제는 더 컸습니다. 하지만 브래드쇼의 눈에 선택지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런던에서 부품이 오려면 이틀, 3차 시험은 내일. BAE가 시험장에 서려면 강민수의 손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브래드쇼가 한숨을 쉬며 BAE 레이더의 접근 코드를 강민수에게 건넸습니다. 강민수가 벙커를 나갔어요. 53도의 사막으로. 저는 모니터를 통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강민수가 BAE 레이더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공구 벨트에서 렌치를 뽑아들었습니다. 냉각 모듈의 하부 패널을 열고 상체를 기계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금속 표면이 53도 직사광선에 달궈져 있었을 겁니다. 화상 흉터 가득한 맨손이 뜨거운 금속 위를 미끄러졌어요. 손이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쇠를 만져온 손이었으니까요. 벙커 안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니터 앞으로 모여들었어요. 브래드쇼가 팔짱을 끼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레이시온 엔지니어들도 고개를 들었어요. 셰르바코프가 안경 너머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콜린스만 외면하고 있었어요. 자기 장비도 고장났는데 한국 기술자가 영국 장비를 고치는 꼴을 보고 싶지 않은 거였죠. 11분이 지났어요. 강민수가 기계 안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마에서 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손등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기존 흉터 위에 새로운 화상이 겹쳐진 거였죠. 하지만 강민수는 손등을 작업복에 한번 쓱 문지르고는 벙커를 향해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벙커 앞 모니터에서 BAE 레이더의 상태가 바뀌었습니다. 붉은색 에러 화면이 사라지고 초록색 정상 가동 표시가 떴어요. 냉각 시스템 온도가 안전 범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강민수가 용접 부위를 현장에서 재처리하고 열 분산 경로를 조정한 거였어요. 부품 교체 없이 11분 만에 복구한 겁니다. 브래드쇼가 의자에서 일어섰어요. 모니터를 2번, 3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어요. 영국 BAE 시스템즈의 기술 총괄이 한국의 현장 기술자에게 고개를 숙인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으니까요. 강민수가 벙커로 들어왔습니다. 물 한 잔을 받아 마시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려는데 셰르바코프가 강민수를 불러 세웠어요. 왜 남의 나라 장비를 고쳐줬소? 강민수가 돌아봤어요. 흉터 가득한 얼굴에 표정이라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기계는 국적이 없습니다. 고장나면 고치는 겁니다. 벙커 안이 고요해졌어요. 그 한마디가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 올렸습니다. 셰르바코프가 안경을 벗고 렌즈를 닦았어요.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S-400 수석 설계자가 한국 기술자의 한마디에 동요한 거였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가슴 한가운데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28년간 중동에서 무기를 팔면서 고장난 적국 장비를 고쳐주는 기술자를 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는 고장이 나면 부품을 팔았습니다. 수리비를 청구했어요. 유지보수 계약을 갱신시켰죠. 고장은 비즈니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남의 나라 기계가 아프니까 가서 고쳐준 겁니다. 아무 대가도 없이, 아무 계산도 없이. 하지만 저는 그 감정을 빠르게 눌러버렸어요. 아직 3차 시험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콜린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차 시험에서 끝내야 해. 표적 속도를 올려. 한국이 레이더만 잘 돌아간다고 이기는 건 아니야. 실사격에서 뭘 보여줄 수 있는지가 진짜 승부다. 콜린스의 목소리가 돌아왔어요. 걱정 마, 리처드. 마하 3.5를 집어넣겠어. 회피 기동도 최대로. 사막에서 마하 3.5를 잡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천궁이든 뭐든 바닥을 볼 거야. 전화를 끊고 벙커 밖을 봤어요. 강민수가 또 사격장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자기네 천궁 장비를 다시 한번 점검하러 가는 거였어요. 53도의 태양이 그 작은 등을 내리찍고 있었습니다. 화상 흉터 가득한 팔뚝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저는 그 등을 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적이 아닌데 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사람. 존경할 수 있는데 존경하면 안 되는 사람. 28년간 쌓아온 것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저 사람이 실패해야 했어요. 제 커리어와 저 사람의 실력이 양립할 수 없다는 걸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3차 시험날 아침, 사격장에 긴장이 팽팽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오늘은 실사격이었어요. 지금까지는 장비가 돌아가느냐 마느냐의 문제였지만 오늘은 날아오는 표적을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방공 시스템의 존재 이유, 하늘에서 떨어지는 죽음을 막을 수 있느냐. 그 질문의 답이 오늘 나오는 거였어요. 벙커 안에 5개국 대표단이 모였습니다. 프랑스는 이미 기권한 상태였어요. 나머지 4나라. 영국 BAE는 강민수가 응급 복구해준 덕분에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러니였죠. 한국 기술자의 손이 없었으면 영국은 1차에서 탈락하고 3차 무대에 서지도 못했을 겁니다. 나세르 차관보가 통제석에 앉았어요. 3차 시험, 초고속 표적 요격, 표적 드론 10발, 속도 마하 3.5, 회피 기동 최대 난이도.
나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사격장에 울렸습니다. 콜린스가 팔짱을 끼고 모니터를 봤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마하 3.5의 회피 기동까지. 이 조건이면 패트리엇도 7080%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게 콜린스의 계산이었어요. 천궁도 여기서는 바닥을 보일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죠. 그런데 한국 테이블에서 소리가 났어요. 윤석현 대령이 손을 들었습니다. 표정 변화 없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마하사로 올려주십시오. 벙커 항공기가 순간적으로 멈췄습니다. 마하사 점 초속 1360m. 지구상 거의 모든 단거리 탄도 미사일의 속도를 넘어서는 수치였어요. 이 조건에서 요격을 한다는 건 날아오는 총알로 쏘아 맞추겠다는 소리와 다름없었습니다. 콜린스의 팔짱이 풀렸어요. 입이 벌어졌습니다. 나세르가 윤대령을 봤어요. 확인합니다. 마하사입니까? 윤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설명도 없었고 자신감을 과시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끄덕임 하나. 콜린스가 웃었어요. 이번에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한국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는 확신이 그 얼굴에 번져 있었어요. 좋습니다. 마하사로 하죠. 콜린스가 나세르에게 동의를 표했어요. 사격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러시아 S-400 연동 요격 체계가 가동됐어요. 센서가 어제 모래 오염의 후유증으로 정밀도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표적 드론 10발이 마하사로 쏘아 올려졌어요. S-400이 추적을 시작했지만 센서 정밀도가 정상의 70%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결과 10발 중 5발 명중. 요격률 50%. 셰르바코프가 안경 너머로 화면을 노려봤어요. 입술이 일자로 굳었습니다. 다음은 영국 BAE. 강민수가 응급 복구해준 레이더로 사격에 임했어요. 하지만 레이더 성능이 원래의 80%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완전 복구가 아니라 응급 처치였으니까요. 결과 10발 중 6발 명중. 요격률 60%. 브래드쇼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사실 강민수의 수리가 없었으면 0%였어요. 60%도 한국 기술자 덕분이었습니다. 미국 패트리엇. 콜린스가 등을 고추 세웠어요. 냉각팬 부품을 급하게 공수받아 교체한 패트리엇이 가동됐습니다. 미국의 자존심이 마지막 기회를 잡은 거였어요. 표적 10발이 마하사로 날아왔습니다. 패트리엇의 시커가 표적을 물었어요. 하지만 사막의 열기와 모래 잔여물이 적외선을 난반사시키면서 추적이 흔들렸습니다. 첫 발이 빗나갔어요. 두 번째 명중. 세 번째 빗나감. 결과 10발 중 7발 명중. 요격률 70%. 콜린스의 얼굴이 굳었지만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70%면 나쁘지 않다. 사막에서 마하사를 70% 잡았으면 합격이야. 콜린스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 확신은 없었어요. 마지막. 한국 천궁. 벙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정한 수석이 노트북 앞에서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천궁 시스템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덤덤한 표정. 긴장이라는 게 보이지 않았어요. 강민수가 팔짱을 끼고 모니터를 지켜보고 있었고 윤대령은 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습니다. 정하은이 엔터키를 눌렀어요. 벙커 바깥에서 소리가 터졌습니다. 쉬익. 푸른 화염이 천궁 발사대에서 솟구쳤어요. 10발의 요격탄이 하늘로 쏘아 올려졌습니다. 벙커 모니터에 파란 점 10개가 떴어요. 동시에 붉은 점 10개가 마하사로 회피 기동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파란 점들이 붉은 점을 추격했어요. 아니, 추격이 아니었습니다. 표적이 갈 곳을 미리 읽고 그 지점에서 기다리는 움직임이었어요. 첫 번째 충돌. 붉은 점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0.7초 뒤 두 번째가 사라졌어요. 세 번째, 네 번째. 간격이 일정했습니다. 기계적 정확도로 붉은 점이 하나씩 소멸했어요. 5, 6, 7, 8. 벙커 안에서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9. 마지막 하나가 남았어요. 10번째 붉은 점이 화면 가장자리에서 급격한 회피 기동을 펼쳤습니다. 90도 각도 변환. 마하사에서 90도를 꺾는 표적을 잡는 건 이론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파란 점이 궤적을 수정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예측 경로를 다시 계산하고 있었어요. 1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충돌. 마지막 붉은 점이 사라졌어요.
스크린에 숫자가 떴습니다. 요격률 100%, 열발 발사, 열발 명중, 평균 오차 0.02초, 벙커 안이 묘하게 조용했어요. 환호가 나올 법한 순간인데 아무도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너무 압도적이어서 반응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러시아 50%, 영국 60%, 미국 70%, 한국 100%.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셰르바코프가 안경을 벗었어요. 렌즈를 닦지도 않고 맨눈으로 화면을 봤습니다.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어요. 원본 로그를 요청했습니다. 정하은 수석이 로그 데이터를 셰르바코프의 태블릿으로 전송했어요. 셰르바코프가 숫자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읽었습니다. 1분이 지났어요. 2분. 셰르바코프가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불가능한 숫자요. 셰르바코프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소. 러시아 S-400의 수석 설계자가 한국 천공의 데이터를 인정한 겁니다. 자국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순간이었어요. 콜린스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데이터 검증이 필요합니다. 독립적인 제3자 검증 없이 이 수치를 인정할 수 없어요. 사우디 측 서버 로그를 공개하십시오. 나세르가 콜린스를 봤어요. 차관보의 눈이 차가웠습니다. 셰르바코프, 당신 의견은? 나세르가 러시아 기술자에게 물었어요. 셰르바코프가 안경을 다시 쓰며 대답했습니다. 로그 데이터를 직접 검증했소. 조작 흔적은 없소. 나는 40년간 미사일 궤적 데이터를 읽어온 사람이오. 이건 진짜요. 콜린스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러시아가 한국 편을 들 줄은 몰랐던 겁니다. 경쟁국끼리 견제할 거라고 계산했는데 데이터가 너무 명확해서 러시아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그때 강민수가 벙커 문을 열고 나갔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5분 뒤 강민수가 양손에 뭔가를 들고 돌아왔어요. 격추된 표적 드론의 파편이었습니다. 금속 조각이 아직 열기를 품고 있어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강민수가 콜린스 앞에 파편을 내려놓았습니다. 쨍. 금속이 콘솔을 때리는 소리가 벙커에 울렸어요. 콜린스가 반사적으로 뒷걸음쳤습니다. 데이터 의심되시면 실물 확인하십시오. 강민수의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분노도 과시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전달하는 기술자의 어조였어요. 사막에서 갓 떨어진 뜨거운 증거 앞에서 데이터 조작을 주장할 수는 없었죠. 콜린스의 입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파편의 열기가 천천히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열기가 빠져나가는 만큼 콜린스의 논리도 증발하고 있었어요. 나세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3차 시험 결과를 공식 기록합니다. 나세르의 목소리가 벙커에 또렷이 울렸어요. 시선이 저를 관통했습니다. 해밀턴 장군, 이 결과에 이의가 있습니까? 28년간 이 사막에서 쌓아온 모든 것이 방금 그 숫자에 박살이 났어요. 영국 60%, 미국 70%, 한국 100%. 어떤 변명을 해도 이 숫자를 뒤집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해 없습니다. 그 네 글자가 입에서 나오는데 혀가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시험이 끝나고 벙커에 남은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리아드 호텔로 돌아갔어요. 저는 벙커에 남았습니다. 잠이 올 것 같지 않았거든요. 나세르 차관보도 남아있었어요. 내일 최종 보고서를 정리해야 했으니까요. 새벽 1시쯤이었을 겁니다. 벙커 바깥에 사막의 밤바람이 콘크리트 벽을 때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모래알이 벽에 부딪히는 사각사각 소리. 사막의 밤은 낮과 다른 의미의 정막이 있었습니다. 그때 경보가 울렸어요. 귀를 찢는 사이렌이 벙커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코드 레드. 레이더의 다수 미확인 비행체 감지. 저는 반사적으로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30년 전 걸프전에서 색인 본능이 몸을 움직였습니다. 나세르가 통제 콘솔로 뛰어갔어요. 스크린에 붉은 점들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세봤어요. 7개의 탄도 미사일 궤적과 19개의 저고도 비행체, 자폭 드론이었습니다. 탄도 미사일과 자폭 드론을 섞은 복합포와 공격이었어요. 총 26발이 사우디 동부해안 석유 시설과 내-눔 사격장 인근 군사기지를 향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험이 아니었어요. 진짜 공격이었습니다. 사격장에 상시 배치된 패트리어 포대가 자동 교전 모드로 전환됐어요.
콘솔의 미군 연락 장교가 워싱턴에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패트리엇의 시커가 탄도 미사일을 물었어요. 요격 시퀀스가 시작됐습니다. 하늘에서 불꽃이 터졌어요. 패트리엇이 탄도 미사일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터졌어요. 패트리엇의 소프트웨어가 탄도 미사일과 자폭 드론을 동시에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자폭 드론의 레이더 반사 면적이 너무 작아서 소프트웨어가 이것을 쇳대로 분류해버린 겁니다. 민간 비행체로 오인한 자폭 드론이 방공망을 통과하기 시작했어요. 패트리엇이 탄도 미사일 7발 중 7발을 잡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완벽했어요. 하지만 자폭 드론 19기 중 7기만 격추했어요. 나머지 12기가 1차 방어망을 뚫었습니다. 스크린에 12개의 붉은 점이 지상을 향해 곤두박질 치고 있었어요. 착탄까지 2분 30초. 벙커 안에 시간이 멈췄습니다. 나세르가 콘솔을 두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미군 연락 장교가 마이크를 잡고 고함을 질렀지만 패트리엇은 이미 재장전 중이었습니다. 2분 30초 안에 12발을 더 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어요. 12기의 자폭 드론이 군사 기지와 석유 시설을 향해 내리꽂히고 있었습니다. 기지에는 야간 근무 병력 수백 명이 있었어요. 석유 시설 옆에는 작업자 숙소가 있었습니다. 잠들어 있는 사람들 위로 폭탄이 떨어지는 거였어요. 저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28년간 이 나라의 하늘을 지키는 시스템을 설계해온 사람이 그 시스템의 구멍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스크린의 붉은 점들이 한 픽셀씩 지상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착탄까지 2분. 그때 벙커 구석에서 키보드 소리가 났어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일정한 리듬이었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정하은 수석이었습니다. 언제 벙커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구석 자리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안경 너머로 모니터 불빛이 반사됐습니다. 정하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어요. 벙커 안에 모든 사람이 공포에 질려 있는 와중에 이 사람만 다른 시간 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정하은이 하고 있던 건 패트리엇의 통제망을 우회하는 작업이었어요. 사우디 방공 체계는 미군 서버가 교전 우선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미군 서버 아래에서는 천궁이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없었어요. 정하은이 그 서버를 우회한 겁니다. 천궁에 직접 명령을 내리는 독립 경로를 여는 작업이었어요. 착탄까지 1분 30초. 권한도 승인도 없는 월권이었습니다. 군사 법정에서도 할 말이 없는 행위였어요. 하지만 1분 30초 뒤에 사람이 죽는 상황에서 승인 절차를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12번 울렸어요. 그리고 엔터키를 한 번 내려쳤습니다. 벙커 바깥에서 괴음이 터졌어요. 천궁 발사대에서 화염이 솟구쳤습니다. 12발의 요격탄이 밤하늘로 치솟았어요. 스크린에 파란 점 12개가 나타났습니다. 붉은 점 12개를 향해 수렴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충돌. 붉은 점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벙커 천장 너머로 폭발음이 희미하게 울렸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밤하늘에서 빛이 터졌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연쇄 폭발이 어둠을 갈랐어요. 7, 8, 9. 벙커 안에서 누군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10, 11. 마지막 하나가 남았어요. 12번째 붉은 점이 군사기지 상공 800m 지점에서 소멸했습니다. 스크린이 깨끗해졌어요. 붉은 점 12개가 전부 사라졌습니다. 파편 피해 제로. 사상자 제로. 벙커 안에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나세르가 콘솔 위에 이마를 대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 건지 기도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미군 연락 장교가 헤드셋을 벗어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정하은 수석을 바라봤어요. 이 사람은 여전히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12발의 요격 로그를 한 줄 한 줄 확인하고 있었어요. 방금 수백 명의 목숨을 구한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코드 리뷰를 하는 엔지니어의 얼굴이었어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았고 손끝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콜린스의 목소리가 벙커를 갈랐어요. 이건 미군 통제망에 대한 무단 접근입니다. 한국은 사우디 방공 체계에 불법으로 개입한 겁니다. 군사 법정에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저는 콜린스의 얼굴을 봤어요. 방금 수백 명이 죽을 뻔한 상황에서 이 사내가 하는 말이 군사 법정이었습니다. 자기 무기가 12발을 뚫린 건 언급하지 않으면서
한국이 그 12발을 막은 건 불법이라고 외치고 있었어요. 나세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어요. 콜린스를 정면으로 봤습니다. 불법이라고? 나세르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당신네 무기가 12발을 뚫렸소. 우리 병사들이 죽을 뻔했소. 그 12발을 막아준 건 한국이오. 그런데 당신이 지금 불법을 말하고 있소? 콜린스가 입을 다물었어요. 벙커 안에 아무도 콜린스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미군 연락 장교조차 시선을 돌렸어요. 저는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양복 안주머니를 만졌어요. BAE 시스템즈 명함 케이스가 손끝에 잡혔습니다. 28년간 이 명함으로 먹고 살았어요. 이 명함이 저의 무게였습니다. 하지만 방금 이 명함의 주인이 만든 방패에 구멍이 12개 뚫렸어요. 그 구멍을 막은 건 한국의 엔터키 하나였습니다. 28년간 내가 지킨 건 방패가 아니라 가격표였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 박혔어요. 벙커 천장에 형광등 빛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그 빛 아래서 저는 처음으로 제 28년이 부끄러웠어요. 새벽 공습이 끝나고 4시간이 지났습니다. 벙커 바깥에 사막의 아침 해가 떠올랐어요. 밤새 벌어진 일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만큼 고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벙커 안 스크린에 남아있는 요격 로그가 그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패트리엇 요격 기록, 탄도 미사일 7발 요격 성공, 자폭 드론 19기 중 7기 요격, 12기 미요격, 천공 요격 기록, 자폭 드론 12기 요격 성공, 전탄 명중, 사상자 제로, 2줄의 기록이 나란히 떠 있었습니다. 이 2줄이 30년간 사우디, 방공망을 지배해온 서방의 역사를 뒤집어 놓은 거였어요. 아침 7시에 벙커 직통 전화가 울렸습니다. 나세르가 수화기를 들었어요. 30초쯤 통화를 한 뒤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나세르의 표정이 바뀌어 있었어요. 긴장도 아니고 안도도 아닌 무거운 결의가 얼굴에 서려 있었습니다. 왕세자 전하의 명령입니다. 나세르가 벙커 안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이 시간부로 내 눔 사격장의 방공 지휘권을 대한민국 평가단에 이관합니다. 모든 레이더 자산과 통제 시스템의 운용 권한을 한국 측에 넘기십시오. 벙커 안이 얼어붙었어요. 미군 연락 장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주둔 미군과의 협정 위반입니다. 워싱턴의 승인 없이는 통제권을 이전할 수 없습니다. 나세르가 연락 장교를 봤어요. 여기는 사우디아라비아 영토입니다. 사우디 영토의 방공 주권은 사우디에 있소. 한마디에 연락 장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우디 통신 장교 3명이 콘솔로 다가갔어요. 패트리엇 메인 서버에 연결된 통신 케이블을 잡았습니다. 케이블이 뽑혔어요. 커넥터가 분리되는 딸깍 소리가 벙커에 울렸습니다. 메인 스크린 하나가 꺼졌어요. 미국 국방부 로고가 떠있던 화면이 검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화면이 켜졌어요. 중앙 스크린에 태극 마크가 떠올랐습니다. 그 아래로 한글이 떴어요. 통합 방공 지휘 체계, 대한민국. 저는 그 화면을 올려다봤습니다. 태극의 붉은색과 푸른색이 벙커의 형광등 아래서 선명하게 빛났어요. 28년간 이 자리에 영국과 미국의 로고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한국의 마크가 차지하는데 걸린 시간은 단 사흘이었어요. 사흘 동안 사막이 거짓말쟁이를 골라냈습니다. 57도의 열기가, 초속 28m의 모래가, 마하사의 표적이, 그리고 새벽의 실전 공습이 진짜와 가짜를 갈라낸 거였어요. 콜린스는 벙커에 없었습니다. 새벽 공습 직후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아드행 군용 헬기의 화물칸을 통해 올라탄 뒤 킹 칼리드 공항에서 첫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으로 도주했다는 거였어요. 15년간 사우디에서 12조 원어치 패트리엇을 팔아온 남자의 마지막이 화물칸이었습니다. 브래드쇼는 벙커 구석에서 머리를 감싸쥐고 앉아 있었어요. 런던 본사의 마거릿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마거릿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쥐가 배에서 내리듯 본사가 현장을 버리기 시작한 거였어요. 하지만 브래드쇼는 한 가지 일을 더 했습니다. 자기 노트북에서 문서 하나를 꺼내 윤석현 대령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BAE 시스템즈 공식 레터헤드가 찍힌 문서였습니다. 기술 협력 및 부품 하청 참여 요청서. 12시간 전까지 한국을 들러리 취급하던 영국이 이제 하청을 구걸하고 있었어요. 브래드쇼가 문서를 내려놓으면서 윤 대령과 눈이 마주쳤는데 윤 대령은 아무 표정 없이 고개만 한번 끄덕였습니다. 굴욕을 주지도 받아주지도 않는 담담한 반응이었어요. 셰르바코프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벙커 구석에서 자기 태블릿으로 모스크바에 급비 보고서를 전송했어요. 나중에 러시아 방산업계 소식통을 통해 그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한국 천궁 체계의 탐지 추적 요격 알고리즘은 현존하는 모든 방공 시스템을 초월한다. S-400의 근본적 재설계가 불가피하며 한국 기술의 직수입을 긴급 검토해야 한다. S-400의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버리라는 보고서를 올린 겁니다. 데이터만 믿는 기술자의 결론이었어요. 자존심보다 사실을 택한 거였죠. 점심 무렵 벙커를 나왔습니다. 사막의 태양이 머리 위에서 내리쬐고 있었어요. 사격장 주변을 걸었습니다. 어젯밤 공습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요격된 자폭 드론의 파편이 사격장 남쪽 넓은 모래밭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검게 그을린 금속 조각, 뒤틀린 프로펠러 날개, 녹아붙은 회로 깊은 조각들이 모래 위에 널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 파편밭 한가운데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2명이었어요. 윤석현 대령과 강민수 기장이었습니다. 윤 대령이 장갑을 끼고 무릎을 꿇어 모래를 파헤치고 있었어요. 강민수가 금속 탐지기를 들고 모래밭을 천천히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탐지기가 삐 소리를 낼 때마다 강민수가 멈추고 손으로 모래를 파서 파편을 꺼내 허리에 찬 자루에 담았어요. 저는 다가갔습니다.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목소리가 나도 모르게 나왔어요. 윤 대령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땀이 턱선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이 근처에 베두인 유목민 캠프가 있습니다. 낙타와 양을 모래밭에 풀어놓고 방목해요. 파편을 이대로 두면 가축이 밟아서 다치거나 날카로운 조각을 삼킬 수 있습니다. 윤 대령이 주운 파편 하나를 제게 보여줬어요. 손바닥보다 작은 금속 조각이었지만 모서리가 면도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이런 게 모래 속에 숨어 있으면 맨발로 다니는 유목민 아이들이 베입니다. 윤 대령의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영웅의 어조가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설명하는 군인의 어조였어요. 저는 그 파편을 받아들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니 아직 태양열에 미지근했어요. 금속 표면에 그을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하늘에서 터진 폭발의 흔적이었죠. 강민수가 탐지기를 든 채로 이쪽을 봤어요. 아, 해밀턴 장군님. 혹시 장갑 하나 더 있으시면 빌려주실 수 있습니까? 제 것이 찢어져서요. 강민수가 찢어진 장갑을 보여줬어요. 날카로운 파편에 베인 거였습니다. 그 밑으로 화상 흉터 위에 새로운 베인 상처가 보였어요. 피가 조금 배어 있었지만 강민수는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양복 주머니를 뒤졌어요. 장갑은 없었습니다. 대신 손수건을 꺼냈어요. 해군 시절부터 늘 갖고 다니던 면 손수건이었습니다. 해밀턴 가문의 이니셜이 수놓아진 물건이었어요. 강민수에게 건넸습니다. 장갑은 아니지만 상처를 감싸는 데 쓰십시오. 강민수가 손수건을 받아들었어요. 감사합니다. 한마디를 하고 다시 탐지기를 들고 모래밭을 걸어갔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대단한 대화가 오간 것도 아니었고 극적인 장면이 벌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무릎이 꺾이는 걸 느꼈어요. 모래밭 위에 무릎이 닿았습니다. 바지가 더러워지는 건 신경 쓰지 않았어요. 55도의 모래가 무릎을 뜨겁게 달궜지만 그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28년이었습니다. 28년간 저는 무기를 팔았어요. 방패를 팔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방패가 아니라 청구서였어요. 고장이 나면 수리비를 청구했고, 구멍이 뚫리면 업그레이드 비용을 청구했고, 사람이 죽으면 조문 대신 다음 계약서를 밀어넣었습니다. 로비 자금은 필터 예산보다 항상 많았어요. 만찬 비용이 냉각팬 교체 비용보다 항상 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어젯밤에 수백 명의 목숨을 구한 사람들이 오늘 아침에 남의 나라 유목민 가축을 위해 파편을 줍고 있었어요. 미사일을 쏘고 파편까지 줍는 사람들. 기계를 만들고 기계가 남긴 상처까지 치우는 사람들. 영국은 미사일을 팔았습니다. 한국은 미사일을 쏘고 파편까지 주었어요. 그 차이가 손바닥 위의 쇠조각만큼이나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윤 대령이 제 옆을 지나가며 다음 파편을 주우러 갔어요. 강민수의 탐지기가 삐 소리를 냈습니다. 55도의 태양 아래 두 사람의 등이 묵묵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모래밭 위에 무릎을 꿇은 채로 그 등을 바라봤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건 저녁이었어요. 리아드 리츠칼튼 스위트룸. 사흘 전에 콜린스와 와인잔을 부딪혔던 그 방이었습니다. 와인 자국이 아직 테이블 위에 남아 있었어요.
콜린스가 앉았던 의자가 비어 있었습니다. 화물칸에 숨어 도망친 사내의 빈자리. 노트북을 열었어요. BAE 시스템즈 사내 메일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수신자란에 마거리 로우의 이름을 적고 참조의 BAE 이사회 전원을 넣었어요. 그리고 제목을 적었습니다. 리아드 최종 보고서. 28년간의 고백.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 이메일을 보내는 순간 28년이 끝납니다. 해밀턴 가문 3대의 군인 정신이 이 키보드 위에서 마침표를 찍게 되는 거였어요. 연봉도, 왕실 고문 직함도, 런던 본사 출입증도, 방산 만찬 초대장도 전부 사라집니다. 양복 주머니를 만졌어요. 강민수에게 손수건을 줘서 주머니가 비어 있었습니다. 대신 사격장에서 주운 파편 하나가 주머니 바닥에 있었어요. 날카로운 모서리가 손끝에 걸렸습니다. 이 파편이 오늘 제가 해야 할 일을 상기시켜줬어요. 타자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28년간 저는 사우디 왕국의 방패를 팔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방패가 아니었습니다. 청구서였습니다. 냉각팬 필터 하나를 교체하는 대신 우리는 로비 자금을 늘렸습니다. 모래먼지 방지 설계를 개선하는 대신 우리는 평가, 기준을 유리하게 조작했습니다. 사우디 군인이 죽을 때마다 우리는 조문 대신 다음 계약서를 준비했습니다. 사흘간의 사막 시험에서 영국의 BAE는 1시간 17분 만에 멈췄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엇은 모래를 먹고 쓰러졌습니다. 러시아의 S-400은 열에 눈이 멀었습니다. 한국의 천국만 살아남았습니다. 57도의 열기와 초속 28m의 모래 폭풍과 마하사의 표적 앞에서 한국만 100%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실전 공습이 왔습니다. 패트리엇이 12발을 놓쳤고 한국이 그 12발을 전부 막았습니다. 수백 명의 목숨이 한국의 엔터키 하나에 달려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전투가 끝난 다음 날 사격장에서 한국 군인 2명을 봤습니다. 승리의 축배를 마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55도의 태양 아래 무릎을 꿇고 파편을 줍고 있었습니다. 유목민 가축이 다칠까 봐서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28년이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진짜 방패는 로비 자금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기름때 묻은 솜과 화상 흉터와 55도의 땡볕 아래서 묵묵히 쇠를 다루는 사람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BAE 이사회에 권고합니다. 지금이라도 진짜 기술에 투자하십시오. 로비에 쓰는 돈의 절반만 필터와 냉각팬에 투자했더라면 오늘의 굴욕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50년간 쌓아온 명성을 사흘 만에 잃었습니다. 그것을 되찾으려면 50년이 아니라 100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리처드 해밀턴. 젠 사우디 왕실 군사고문. 젠이라는 글자를 적는 순간 손가락이 멈췄어요. 이 한 글자가 28년의 마침표였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그리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전송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28년간 쌓아올린 모든 것이 이메일 한 통에 담겨 런던으로 날아갔어요. 노트북을 접었습니다. 창밖으로 리아드의 야경이 보였어요. 수백만 시민이 잠들어 있는 도시. 오늘 밤 이 도시의 하늘을 지키는 건 더 이상 영국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었어요. 와인잔이 테이블 위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사흘 전 콜린스와 부딪혔던 그 잔. 잔 바닥에 붉은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 잔을 집어들었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어요. 리아드의 불빛을 내려다보며 빈 잔을 들어올렸습니다.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는 건배였어요. 55도의 사막에서 맨손으로 쇠를 다루는 사람들에게, 남의 나라 기계가 아프면 가서 고쳐주는 사람들에게, 미사일을 쏘고 파편까지 줍는 사람들에게, 빈잔이 리아드의 야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었어요. 서울국제항공우주 밑방위산업 전시회 ADX. 한국이 2년마다 여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방산 박람회였습니다. 성남 서울공항에 설치된 거대한 전시장에 세계 40개국에서 방산 관계자가 모여들었어요. 저는 민간인 신분이었습니다. BAE 시스템즈 명함도, 왕실 고문 직함도, 영국 정부 출입증도 없었어요. 그냥 리처드 해밀턴이라는 이름의 은퇴한 늙은 군인이었습니다. 입장 배지에 소속이 적히는 칸이 비어 있었어요. 그 빈칸이 묘하게 가벼웠습니다. 28년 동안 어깨를 짓누르던 무게가 사라진 자리였거든요. 전시장을 걸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부스가 전시장 중앙에 거대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천궁방공 시스템의 실물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 사우디 국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30조 원 규모 사우디 방공 사업 계약 체결을 축하하는 배너가 부스 상단에 걸려 있었습니다. 배너 아래를 걸으면서 숫자를 읽었어요. 30조 원. 영국이 50년간 쌓아올린 중동 방공 시장의 왕좌를 한국이 사흘 만에 가져간 겁니다.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 사막이 진짜와 가짜를 골라냈어요. 57도의 열기가, 모래폭풍이, 마하사의 속도가, 그리고 새벽의 실전이 심판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사막이었고 증거는 숫자였습니다. 전시장 뒤편 야외 장비 전시 구역으로 나갔어요. 천궁 발사대 실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막에서 봤던 바로 그 모양이었어요. 발사대 앞에서 사진을 찍는 외국 군인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중동, 국가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유독 많았어요. 사우디뿐 아니라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군인들까지 중동 전체가 한국의 방패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발사대 옆에서 기술 설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눈에 들어왔어요. 작업복 차림에 공구 벨트를 찬 다부진 체구, 화상 흉터 가득한 팔뚝, 강민수 기장이었습니다. 저는 멈춰 섰어요.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느낌이었습니다. 6개월 만이었어요. 강민수가 아랍 군인 3명에게 발사대의 정비 포인트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유창하지 않은 영어였지만 기술 용어만큼은 정확했어요. 손으로 금속 표면을 두드리며 여기가 냉각 필터 교체 구간이고 여기가 모래 유입 방지 밸브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저는 다가갔습니다. 강민수가 설명을 마치고 아랍 군인들과 악수를 나눈 뒤 돌아서는데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강민수의 눈에 인식의 빛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저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였어요. 내 룸 사격장에서 사흘을 같이 보냈는데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했어요. 강민수에게 저는 많은 외국인 평가단 중 한 명이었을 뿐이니까요. 28년 커리어가 무너진 저와 달리 강민수는 그냥 일을 했을 뿐이었어요. 기계를 만지고 고장나면 고치고 시험을 통과하고 파편을 줍고 그게 이 사람의 일상이었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였어요. 실례합니다. 저는 영어로 말을 걸었어요. 혹시 내 룸 사격장에서 BAE 레이더를 고쳐주신 분 아닙니까? 강민수의 눈이 깜빡였어요. 잠시 기억을 더듬는 표정이었습니다. 잠깐만요. 강민수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러고 보니 그때 손수건을 주신 분 아닙니까? 영국 쪽이셨죠? 기억한 건 제가 아니라 손수건이었어요. 해밀턴이라는 이름도 왕실 고문이라는 직함도 BAE의 로고도 이 사람의 기억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직 찢어진 장갑 위에 감아준 손수건 하나만 남아 있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손수건 주인입니다. 강민수도 웃었어요. 화상 흉터 가득한 얼굴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그 미소가 어색하면서도 따뜻했어요. 쇠를 다루는 사람의 투박한 미소였습니다. 손수건 잘 썼습니다. 덕분에 그날 작업 마무리 잘했어요. 강민수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답례했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더 할 말이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대화는 이미 6개월 전에 끝났어요. 기계는 국적이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죠. 전시장을 나왔습니다. 서울 가을 하늘이 맑았어요. 리야드의 하늘과는 다른 종류의 높음이었습니다. 건조하지 않고 습하지도 않은 적당한 공기. 10월의 한국은 인간이 살기에 참 좋은 기후였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메일을 하나 썼어요. 수신자는 런던에 사는 손자 올리버. 영국 왕립사관학교 1학년생도였습니다. 해밀턴 가문 4대째 군인이 되려는 아이였어요. 올리버에게 할아버지가 오늘 서울에서 보낸 마지막 날 이야기를 해줄게. 할아버지는 28년 동안 사막에서 방패를 팔았단다. 영국의 자랑스러운 방패를. 그 방패가 세계 최고라고 믿었어. 해밀턴 가문의 이름을 걸고 팔았지. 하지만 그 방패에는 구멍이 있었단다. 모래바람 한 번에 멈추는 레이더. 30년째 교체되지 않는 냉각팬 필터. 고장이 나면 수리 대신 비용을 청구하는 시스템. 그게 할아버지가 28년간 팔아온 것의 정체였어. 사막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사람들을 만났단다. 그 사람들은 달랐어. 57도의 태양 아래서 2시간 동안 맨손으로 기계를 만졌어. 적국의 고장난 장비를 11분 만에 고쳐줬어. 마하사의 속도를 100% 맞췄어. 실전에서 12발을 막아냈어. 그리고 전투가 끝난 다음 날 뜨거운 모래밭에서 파편을 주었어.
유목민의 가축이 다칠까 봐서. 올리버, 진짜 방패가 뭔지 할아버지가 이제야 알겠더라. 로비 자금이 아니야. 최고급 양복도 아니야. 진짜 방패는 기름때 묻은 손에서 나오는 거란다. 화상 흉터 위에 새로운 흉터가 겹쳐도 주저하지 않는 손. 남의 나라 기계가 아파도 가서 고쳐주는 손. 전투가 끝나도 남의 나라 아이들을 위해 파편을 줍는 손. 그 손이 진짜 방패를 만드는 거야. 할아버지의 28년은 실패였어. 하지만 그 실패 덕분에 진짜를 알아보는 눈을 갖게 됐단다. 너는 할아버지보다 더 좋은 군인이 되렴. 무기를 파는 군인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군인이 되렴. 동맹이란 가격표를 들이미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묵묵히 옆에 서는 것이 한다. 할아버지가 사막에서 배운 것 중 가장 값진 교훈이야. 서울에서 너의 할아버지 리처드 해밀턴. 이메일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 전송 완료가 떴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거리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높은 빌딩과 깨끗한 도로와 질서 정연한 교통. 이 나라가 만든 방패가 지금 사우디의 하늘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머니를 만졌어요. 파편이 아직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한 번도 뺀 적이 없었어요. 날카로운 모서리가 손끝에 걸렸습니다. 이 쇠조각은 앞으로도 빼지 않을 겁니다. 28년의 실패와 사흘의 깨달음이 이 작은 금속 조각 안에 전부 들어 있으니까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런던 본사 마거리 씨였습니다. 6개월 만에 걸려온 전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대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파편 옆에 출국 게이트를 향해 걸었습니다. 등 뒤로 한국의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어요. 어딘가에서 강민수 기장이 또 쇠를 만지고 있을 겁니다. 정하은 수석이 노트북 앞에서 코드를 짜고 있을 겁니다. 윤석현 대령이 어디선가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을 겁니다.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든 방패가 오늘도 누군가의 하늘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영국 장군이 사우디 사막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과 진정성이 세계를 감동시키는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주세요. 작은 응원이 큰 자부심을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